자, KBS는 오늘부터 이 시간에 예비 후보를 초청해 연속 대담을 진행합니다. 초청 대상은 KBS 제주방송 전국 선거방송 토론위원회 의결을 거쳐 정했는데요. 선거관리위원회 기준을 대부분 따랐습니다. 다만 국회의 대표성을 감안해서 대담인 경우엔 국회의원을 한 명이라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자도 포함시키기로 했습니다. 대담 순서는 제주시 갑 지역구를 시작으로 예비 후보자의 일정과 섭외 순서에 따랐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진행 방식도 설명드리죠. 저와 취재 기자가 번갈아 주제별로 질문을 하는 방식인데요. 예비 후보들에게는 사전에 세부적인 질문지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큰 주제에 대해서만 고지했다는 점 강조해드립니다. 이런 방식이 시청자 여러분들의 판단에 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21대 총선 연속 대담 시작해 볼까요? 첫 번째 주자인 더불어민주당 문윤택 예비 후보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저와 함께 대담을 진행할 취재 기자죠. 최승민 기자 자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먼저 시작하기 전에 우선 사실 문윤택 예비 후보를 잘 모르는 제주도민도 꽤 있습니다. 어떻게 이 험난한 선거의 길에 나오게 시지게 됐는지 한번 그 말씀 좀 한 30초 짧게 들어볼까요? 네네. 제가 2012년도 문재인 대통령 선거 캠프에서 정책 홍보 자문 역할을 했습니다. 그때 저희 팀에서 만든 슬로건이 사람이 먼저다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정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사람입니다. 하지만 현실 정치에서 사람이 정책에 늘 빠져 있다라는 생각이 아쉬움에 앞섰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람이 포함된 삶의 질을 중심에 두는 정치를 하고자 이 길에 나섰습니다. 네, 사람 중심의 정치를 하기 위해서 정치를 하시게 됐다 이렇게 했는데 그 총선 출마 관련 선언문에 보면 언론 개혁이 제 1의 과제다라고 해서 출마 선언문에 나와 있다고 이 주제로 한번 구체적으로 토론 한번 시작해 보죠. 우리 최승민 기자 질문 한번 시작할까요? 네, 사실 그 언론 개혁 문제가 그 사법 개혁 이후로 또 많이 이렇게 회자되는 내용이긴 한데요. 이 개혁이 쉽진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실현하실 계획이신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선거법, 사법개혁에 관련된 공수처법, 검경수사권 문제 이 개혁의 첫 발을 띄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대한민국에서 언론의 힘은 막강합니다. 하지만 책임과 의무를 물은 적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언론 개혁에 관련된 공론화가 먼저 돼야 되겠다. 그래서 공공의 의제로 상정을 하고 언론이 그동안 국민을 갈라치기 하고 국민에게 피해를 입혔던 사건의 대표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세월호 사건입니다. 세월호 사건 때 부모들이 그 절절한 마음들을 국민으로부터 분리시켜 놨거든요. 그다음에 최근에 그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이 났을 때 일본에서 경제보복을 감행할 당시에 일부 보수 언론들은 아베를 두둔하는 그리고 어느 국적의 신문인지도 모르는 보도 행태들을 감행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국민들이 다 알고 있고 이제는 언론 개혁에 예를 들면 징벌적 손해배상이라든가 이런 부분의 형식들을 전문가들과 일반 국민들과 공론화의 과정을 거쳐서 의제화시켜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어쨌든 그 후보님 말씀은 그 정치권에서 언론 개혁의 논의를 하겠다 이 말씀이신데 최근에 그 민주당이 모 일간지에 그 칼럼을 쓴 그 모 교수를 이제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했다가 취하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네. 이 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 건에 대해서는 저는 민주당의 기본적인 그 문제가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제가 있었고 국민의 알 권리 혹은 표현의 자유 이 부분에 있어서 정당한 표현의 자유였고 국민의 알 권리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이 언론의 개혁 대상이랑은 연관되어지는 개념이 아니고요. 언론 개혁은 일부 언론들이 가짜 뉴스를 양산한다거나 개인의 표현의 자유를 벗어난 언론사의 역할들을 얘기하는 것이라 그 임 교수의 그 표현과 그다음 민주당의 고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좀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그 사실 가짜 뉴스 부분에 초점을 맞추셨는데 어쨌든 그 이게 입법 활동으로서 언론 개혁이 가능한가 이런 질문에 또 맞닥뜨릴 수가 있거든요. 네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이 부분이 가짜 뉴스 이전에 언론의 범주를 잡는 게 중요하거든요. 언론 어느 것까지를 언론으로 볼 것이냐. 그 부분들이 지금 사실 정의가 법적으로 돼 있지가 않아요. 이 부분들은 모두가 공유할 수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정치인들이라면. 언론의 범주를 정해놓으면 그것에 대한 규제안들이 차곡차곡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첫 발걸음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 속에서 그 언론의 범주를
그 잡으면 그다음에 가짜 뉴스라고 하는 부분이 오보와 어떻게 경계되어지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개념 정리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그 후보님께서 이제 언론 전문가라고 좀 많이 알려지고 이렇게 그 말씀하시고 해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 또 언론 개혁 부분에 또 상당히 좀 그 공을 들이시는 것 같은데 지금 후보님이 이제 공부하셨을 때 논문을 보면 뭐 석사 논문 같은 경우에는 그 국가 및 브랜드 이미지가 기업 평판에 미치는 영향 연구 그리고 박사 논문이 뭐 지역 축제에 관련된 연구 약간 그 광고 또는 컨텐츠 홍보 이런 분야 쪽으로 학위 논문을 받으셨어요. 여기에 대해서 지금 어떤 미디어나 언론 분야하고 약간 좀 결이 다르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을 텐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일단 제가 박사 과정 때 언론학을 공부하면서 그 논문 쓰는 기간 동안에 제 실무와 결합된 논문을 쓴 것입니다. 제가 그 대기업 해외 마케팅을 담당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러니까 이제 그 회사를 다니면서 박사 과정 공부를 한 것이라 실무와 이론들을 결합시키는 과정들이 그렇게 돼서 논문으로 그렇게 나오게 된 것입니다. 제가 질문 하나 더 추가 드릴게요. 아까 대학 교수 칼럼 문제 관련해서 비판적이다, 민주당이 잘못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만약에 나중에 국회의원이 되셨으면 민주당 지도부가, 중앙당 지도부가 이렇게 잘못된 결정을 했다. 어떻게 대응하시겠습니까? 당내에서 충분히 비판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중앙당의 문제 혹은 그 최고위원들의 문제라고 하면 당내에서 비판을 하고 잘못된 부분들은 잘못된 지점대로 사과를 요구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중앙당 지도부로부터 어쩌면 저 사람은 내 말을 안 듣는구나. 뭐 이렇게 또 주류에서 벗어날 수 있을 그 부분은 감수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후보 공약에 대한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에 핵심 공약을 봤더니 완전히 새로운 제주 이게 참 눈에 띄더라고요. 그중에 이제 세부적인 내용을 보면 혁신형 순으름 경제 모델 이런 공약을 제시했는데 도민들 잘 모를 것 같습니다. 혁신형 순으름 경제 이게 어떤 겁니까? 네, 그 부분들이 그 지금 제주도의 그 경제 문제 그 기초는 그 도민의 삶에 기초하지 못하는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성장과 개발의 축을 둔 그 제주특별법의 문제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제주에 와서 관광객 1,500만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제주에 와서 내려놓는 부가가치들이 전부 외부로 유출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부 안에서 선순환 구조를 가지려면 선순환 구조 내부에서 그 도민들 각자가 순으름 경제, 그다음에 혁신적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이제 디지털, 그러니까 1차 산업과 관광 산업이 연계되어지는 그런 순으름 경제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근데 참 그 부분을 보면 저희도 선거할 때 보면 조금 헷갈리는 부분이 있는 게 뭐냐면 이게 국회의원 후보로 나온 건지 도지사 후보로 나왔는지 도의원 후보로 나왔는지 좀 헷갈릴 때가 많거든요. 지금 얘기하신 모델이 국회의원이 해야 될 일일까요? 네네. 국회의원이 정치를 하는 행위는 예산과 법률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도지사와 도의원과는 내용이 좀 다릅니다. 그러면 국회의원은 그렇다고 해서 국회의원이 입법 실무자는 아닙니다. 네. 국회의원은 지역 현안과 국가 현안에 대한 의제를 설정을 하고 그 도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걸 대신 얘기하고 그걸 의제화해서 전문가들과 논의해서 법률로 규제하든 없는 법률을 새로 만들어서 그 영역을 확장시키든 하는 문제이거든요. 그렇다면 사실 이 문제는 완전히 새로운 제주다라고 하는 건 어쨌든 제주도는 제주특별법이라는 국제제주도시 특별자치도 특별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국 그거를 통째로 바꿔야 된다는 문제에 연결되거든요. 네. 그럼 특별법을 바꾸시겠다는 겁니까? 네, 저는 그러니까 그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거든요. 근데 제주도 특별법, 제주특별자치도 설치에 관한 법률에는 정말로 많은 자율성들이 있어요. 그거를 실제적으로 지금 도정은 전혀 활용을 하지 못해서 말 그대로 그거는 엔진인데 도민의 삶 속에서 엔진임에도 불구하고 좋은 엔진을 이렇게 장착을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사용할 줄 몰라서 자동차를 버리게 되는 현상인 거고 이제 국제자유도시라는 개념은 이제 한 15년이 됐는데 그동안에 우리가 성장과 경제지표와 이런 게 다 2배가 됐어요. 하지만 제주 도민의 삶의 질은 어떻게 됐습니까? 저는 도민 여러분께 여쭙고 싶습니다. 과연 제주도민 여러분 살만하십니까? 이게 지금 현실입니다. 제주특별법은 사실 민주당 정권이 만든 특법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난번 선거에서도 오영훈 의원이 이거를 제1공약으로 내서 제주특별법을 개정하겠다고 했지만 지금 단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했거든요. 그럼 일단 특별법을 바꾸려고 목표를 세우셨으면 일단 원인 분석이 돼야 되는데 왜 하나도 진척이 안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아직까지 뭐 그 국회에서 발의해서 진전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제가 드릴 말씀은 없는 것이고 민주당의 집권당이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러니까 그거는 뭐 현역 의원님께 여쭤보실 일이고 저는 이 패러다임의 전환,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몇 개 개보수에서 되는 문제가 아니다. 제 생각은 지금 제주도는 병으로 얘기하면 당뇨병에 걸려서 망해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차라리 암에 걸렸으면 그 부분을 도려내고 수술을 하면 처방이 될 것인데 제주도는 지난 15년간 사람, 상품, 자본의 이동이 자유로운 그런 목적과 취지를 가진 그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었지 않습니까? 그런 목적과 취지를 완전히 프레임 전환을 해야 된다. 삶의 질, 도민의 가치, 제주도의 가치, 공동체의 가치를 지키기 위한으로 가야 되고 사람, 상품, 자본은 이동만 했지 머무르고 가치를 지켜준 게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한번 기대해 보겠고요. 최승민 기자 혹시 보충 질문 있습니까? 지금 그 특별법 그 개정을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지금까지 특별자치 출범 이후로 지금 몇 차례에 걸쳐서 그 제도 개선이 있었습니다. 네. 지금 제주도 역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제도 개선을 계속 추진을 하고 있는데 사실 그 면세점 뭐 매출액을 관광진흥기금으로 부과하는 이런 부분도 사실 그 노력은 하고 있는데 안 되고 있거든요. 거기 왜 지금 제주도가 노력을 하는데 왜 안 된다고 보시는지 사실 크게 개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조금씩 개선하는 부분도 필요하거든요. 왜 안 된다고 보십니까? 저는 왜 안 된다고가 아니라 그분들의 역량과 애정의 문제가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면세점 연매출이 2조가 넘습니다. 카지노한테는 10%를 관광진흥기금으로 받아들이거든요. 근데 지금도 논의하고 있는 게 고작 1%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저는 이거 5%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정치력이고 역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알겠습니다. 자, 다음 주제로 한번 넘어가죠. 또 다른 핵심 공약입니다. 이름을 딴 용어죠. 네. 윤택한 제주. 네. 삶이 윤택한 제주. 윤택한 제주를 어떻게 만드실 건지 한번 들어볼까요? 한번 최승민 기자 질문해 보실까요? 네, 지금 그 후보님 공약 중에 이제 눈에 띄는 게 고향세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사실 그 생소하신 분들도 계실 테고 이게 어떤 개념인지 먼저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네, 고향세라고 하는 거는 제주도 출신 분들이 그 우리말로 육지에서 사시는 분들이 그 현재 지방세를 내지 않습니까? 그 지방세의 일부를 제주도로 그 기부를 하시면 그게 세액 감면이 될 수, 세액 면제가 될 수 있도록 그 법률을 수정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고향세를 제가 드린 이유는 처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제주특별법을 전면적으로 재설계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일단 외부에서 제주도에 대한 그 애향심과 관심을 고취시키고 이제 문제는 안에 들어온 부분들을 나가지 않도록 저희들이 만들어가야 되는 취지의 정책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시작할 때 고향세를 먼저 한 것이고요. 이게 나중에는 결국 그 제주특별법의 전면 개정이라는 큰 그림을 향해서 부분 제가 도민 여러분들께 공약으로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 그 고향세라는 부분이 원래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그 대선 후보 시절에 또 공약이지 네. 않습니까? 이거 알고 계셨죠, 이 부분은. 그런데 지금 그 이거를 고향사랑 기부제 뭐 이런 명칭으로 해서 정부가 사실 또 추진을 올해부터 추진을 하려고 했고 국회에도 이제 그 10개가 넘는 법안이 발의가 돼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본인의 어떤 그 공약으로 꼽은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어쨌든 그 나와 있는 제도인데요. 그 이 고향세라고 하는 것이 기존에 나와 있고 이게 제가 국회에 들어가서 이제 관철을 시키겠다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제 의지는 제주도가 제주도민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부 관심을 가지고 제주도 출신 도민이 아니라 제주도 출신 분들이 관심을 가져줬으면 하는 차원에서 이제 공약으로 한 것이고요. 기본적으로 이 다음으로 가면 사실은 더 중요한 부분은 소비세 문제가 나오거든요. 이것도 법률로 통과를 해야 되는데 소비세가 어떤 부분이냐면 저희들 연 1,500만의 관광객이 제주로 들어와요. 그리고 이분들이 쓰는 돈이 추정컨대 1조 원이 넘을 겁니다. 근데 지금 소비세 기준이 주거지 기준으로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주도에서 아무리 써도 소비세는 자기 주소지로 간단 말이죠. 제주도에서 쓰면 그래서 그 소비지 기준으로 법률이 전환돼야 된다. 그럼 관광객들이 제주도 와서 썼을 때는 제주도에서 그 세금을 소비세 부분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아주 좀 민감한 주제를 말씀해 주셨는데 그 법률, 그러니까 이 세금 문제는 사실 기재부에서 아주 강력하게 틀어주고 있는 제도 아닙니까? 네. 그
우리나라는 헌법의 조세 법률주의에 근거해 있고요. 그러니까 새로운 세목을 하나 신설하는 것 자체가 이거 아주 어려운 일인데 초선 국회의원이 새로운 세목을 하나 신설하겠다? 네. 가능할까요? 예, 저는 그 대학 시절 민주화 운동을 하면서 투옥이 되기도 했습니다. 전두환 정권이라고 하는 그 군사 정권과 맞서서 그 당시에 함께했던 친구와 선후배들이 지금 청와대와 국회에 그 중요한 자리에 포진해 있습니다. 그들과 일상적으로 만나서 우리 삶, 정치, 뭐 그 우리의 가치에 대해서 논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들과 협력을 해서 함께 인적 국회 네트워크가 내에서- 있다는 네, 말씀이신데 네. 그분들은 사실은 우리 이제 뭐 어공, 늘공 얘기하는 어공 아닙니까? 그러니까 근데 이 세금 문제는 이 늘공이 잡고 있는 늘 항상 공무원하고는 네, 기재부의 관료주의가 맡고 있는 주제거든요. 저는 아직도 그렇게 신뢰는 가지 않는데. 아니 기본적으로 그 청와대와 국회가 합의가 되면 아무리 막강한 기재부라고 하더라도 이런 부분들은 풀어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기재부에서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전환시키는 부분이라 오히려 서울시장이 더 걸리는 문제이지 기재부 문제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또 드릴 말씀이 있는데 그렇게 되면 다른 지역에서도 오히려 좀 반발을 할 수가 있고 이게 그 조세 형평성을 항상 따지지 않습니까? 그 정부에서 이게 사실 특별법으로 가기에도 쉽지가 않은 문제고 그 일본 기본법을 바꾸기도 어려운 문제인 것 같은데 과연 그 실현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그거를 생각해 보면 전 국민이 서울을 다 들어가요. 거기에서 다 생활하고 그랬을 때 소비세는 서울이 받는 거잖아요. 나머지 지방들도 관광지나 이런 부분들은 다 그렇게 살 것입니다. 일부 농어촌 중심 지역들은 어차피 나가는 것도 들어오는 것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역 간 문제는 오히려 균형성이 지금 정부 정책에 더 맞다라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공약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이번엔 제주 현안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뭐 무슨 얘기를 하든 뭐 이공항이 지금 제주의 최대 현안인데 우리 이공항 전문 기자 최승용 기자 질문 좀 해주시죠. 그 이공항 건설 사업에 대해서 후보님께서는 공론화를 통해서 해결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계십니다. 그 왜 공론화를 통해서 해결해야 된다고? 저는 단순한 공론화가 전부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공론화에 맡겼을 때 도지사가 틀면 제가 영리병원 공론화위원회 전문위원으로 활동을 했습니다. 제가 끊임없이 저희들이 노력했던 거는 어떻게 갈등을 최소화할 것이냐에 관한 노력을 했는데 결국은 공론화가 되었음에도 공론화 결과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도지사는 손바닥 뒤집어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공론화에 목을 맬 부분은 아닌데 공론화라고 하는 본뜻 수기를 하자. 수기형 민주주의를 관철시키자. 일반 도민들이 제2공항의 필요성과 내용들을 찬성과 반대 양측의 서로 입장들을 교환해서 충분하게 고민하고 의견들을 내자. 그 과정을 공론화 과정이라고 대표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사실 아까 후보님께서 또 바로 언급을 하셨지만 이게 공론화를 통해서 그 뜻을 모으더라도 뭐 국토부라든지 제주도에서 이걸 거부하면은 또 같은 상황이 또 반복이 될 수 네. 있을 텐데요. 그때는 또 어떤 심정을 좀 느끼셨는지. 아니 그래서 공론화를 100% 가는 게 아니라 공론화와 그렇게 하지 못할 부분들을 조합해서 총점으로 가서 결정을 하면 되는데 근데 기본적으로 지금 상황에서 그 논의 자체가 공론화라고 하는 우리 민주주의 훈련 과정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고 앞으로 정책들도 그렇게 되어져야 될 텐데 수기형으로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건 지금 제2공항을 논할 수 있는 계제가 4,500만이라고 하는 이제 확장성을 포함하고자 하는 목표인데 그게 제주도민의 삶의 질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 저는 원천적으로 이 논의는 사실상 저는 반대합니다. 반대하고 다른 대안들을 충분히 도민들의 의견을 가지고 방향뿐만 아니라 속도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속도를 천천히 하는 거. 이공항은 국책 사업이죠. 네. 어쨌든 네. 그러면 민주당 정권이 국토부가 주체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네. 원천적으로 논의를 원점으로 돌리셔야 된다고 하는데 지금 민주당이 키를 쥐고 있는 거 아닙니까? 자꾸 우리는 저 원희룡 지사를 얘기하지만 실제로 키는 국토부 아닌가요? 네, 국토부입니다. 그러니까 국토부의 관료의 문제이지 민주당 문제는 아닌 것 같고 그 중요한 거는 제2공항 자체가 아니라 지금 입지 선정부터 국토부에서 투명하게 지금 뭘 보여주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게다가 원희룡 지사가 적극적으로 요구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에요. 맨 처음부터 다시 가면 되는 거예요. 백지화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 공항을 재활용해도 되는 것이고 확장해서 써도 되는 것이고 다른 대안들은 도민들 의견을 모아서 하나하나 풀어가면 충분하다.
라고 하는 것이지 논의 자체가 완전히 잘못됐다. 뭐 민주당 정책이 잘못됐다. 그 얘기는 아니거든요. 사실 저도 들으면서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 지금 그 국토부 장관도 사실 민주당에 속해 있는 정치인 출신이거든요. 이게 그 제주도당에서도 그 여러 가지 논의도 많이 했고 그런데 지금 어쨌든 뭐 국회 한 분의 힘으로 이게 좀 가능할 일인가라는. 아니 기본적으로 이건 대통령께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천명을 하신 부분이잖아요. 도민의 뜻에 따르겠다. 그거 지키면 되는 거잖아요. 초선 의원 한 명의 힘의 문제가 아니라 그거는 대통령이 뜻을 표현한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도민들의 의견을 구성해서 어떻게 전달하냐의 문제인 거지 뭘 관철시키고 이런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정치 현안 하나 여쭤볼게요. 네. 뭐 지금 제주시 갑의 모든 관심사가 전략 공천이 과연 이루어지느냐 아니냐 이거 가지고 논쟁이 많지 않습니까? 자, 민주당의 전략 공천이 이루어질 경우 본인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전략 공천이 중앙당에서 그렇게 결정을 하면 저는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총선이라고 하는 게 레이스거든요. 그럼 같은 유니폼을 입은 사람들끼리 한 편이 돼서 달리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제가 문제 제기하는 거는 그렇다고 해서 갑자기 파란색 유니폼들 속에 금빛 유니폼을 입은 사람이 왔다고 해서 과연 잘 달릴 수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누가 확신을 할 것이냐. 그 응원하고 있는 도민들과 그 민주진영 사람들에 대한 생각들을 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게 첫 번째 문제이고 더 큰 문제는 아까 그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파란색 유니폼을 입고 함께 뛰다가 그 금빛이 들어오면 요거를 얘기해서 파란색 유니폼으로 갈아입고 같이 뛰자라고 가고 옆에서 바람도 막아주고 또 경쟁자가 추월하는 것도 막아주고 이 팀 플레이로 가야 되고 원팀이 돼야 되는데 근데 갑자기 금빛 유니폼을 입은 사람이 온다고 해서 나 파란색 유니폼을 벗고 다른 색 유니폼 가서 다른 팀에서 뛰겠다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금색 유니폼을 입은 것보다 더 큰 문제이다라고 저는 보는 거죠. 어떻게든 다시 한번 장담 드리는데 이번 그 더불어민주당 전략 공천은 반드시 경선이 되도록 제가 이끌어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뭐 더 하시고 싶은 말씀 많겠습니다만 어느덧 좀 마쳐야 될 시간이거든요. 유권자들에게 짤막하게 한 30초 정도 시간 드리겠습니다. 네, 저 오늘 신제품 문윤택 개봉했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시간이 짧아서 다 보여드리지는 못했으나 그 처음 신제품을 개봉할 때 여러분들 마음 있지 않습니까? 그런 마음 계속 유지해 주시고 조금 부족한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채워주시고 도와주시는 마음으로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래 첫 주자가 제일 어려운 법인데 오늘 첫 주자로 나오셔서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윤택 예비 후보였고요. 최승민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내일은 자유한국당 아니죠, 이제 미래통합당으로 이름이 바뀌었네요. 김영진 예비 후보와 대담 이어가겠습니다.